제가 어제는 촬영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저것 분석하다 보니까 도저히 판단을 못 내리겠던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쪽이 안 좋았는데 미국이 금요일 날 반등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침에.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요번 주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세게 약했었고 중국장도 약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장은 뭐 3%가 넘는 지역까지 빠지게 굉장히 약하게 나왔는데, 그 전인대를 하면서 약간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면서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왔었는데 유럽장은 또 세게 나왔습니다. 뭐 독일은 3%가 넘게 끝났고요. 그런데 미국장은 또 약하게 끝났어요. 물론 다우는 플러스, 그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게 아니고 기술주 중심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게 눈에 드러나죠. 그래서 다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월마트는 아니네요. 예. 여기 기술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좀 빠졌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6%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재된 상황이에요. 비자카드 2% 올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 100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질비하게 기술주들이 다 아래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기술주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주요 지지선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3,000인데 이게 깨졌거든요. 얘도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처럼 아랫방향으로 좀 일정 수준, 테슬라만큼은 아니겠지만 추가적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배수가 높거든요. 이 모든 이유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의 실질과 명목금리를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이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채권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과거에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정상적인 패턴인데, 중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그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추가적인 얘기는 다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아래쪽으로 세게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캐시우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돈나머언이라고 불리는 이분께서 운영하는 펀드 ETF는 급락했고 세게 아래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전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 반등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단타를 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테슬라에 진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테슬라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과연 기대치만큼의 실적을 계속 보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경쟁적인 부분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월감을 무언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을 잠깐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LG화학, CS윈드입니다. 이거 다 언택 관련해가지고 혹은 뭐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다 올라간 거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물론 추세적으로 조종을 계속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거 밑으로 잠깐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밀려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CS윈드가 철저하게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단에서 막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하면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 재수없게 세게 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고점이 92,300원이었거든요. 종가가 지금 58,000원이니까 이게 4만원대 진입, 한 번 더 세게 밀리면 이거 반토막 나는 겁니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없이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실적을 향후에 받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다만 미련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산업인데 내가 못 잡아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던 한 번 더 밀렸을 때 잡던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각오를 하시고 진입해서 들어가면 쏠차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려서 반토막이 돼서 전고점까지 가면 더블이 나오거든요. 100%가 나옵니다. 50% 빠지고 그게 전고점 가면 10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를 가지고
점유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100%를 만드는 게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상당히 기다려서 수년간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접근할 수 있는 시점에 이제서야 들어왔어요. LG화학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판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얘도 지금 1단계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2단계 밀려 올라갔거든요. 얘가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고 한 번 더 밀려서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어느 걸 사는 게 낫기는, 전 개인적으로 삼성이나 현대 쪽을 사는 게 난데, 이게 버티는 것도 있지만 여기 퍼벳을 보면 추정퍼가 삼성은 16배고요, 현대는 11배예요, LG화학은 30배입니다, CSM들은 27배예요. 물론 이 배수가 각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전부 다 기대치를 밀고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높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도 추가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회할 수 있다, 단기간에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사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판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종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일 뿐이고. 이제 다른 거 잠깐 볼게요. 런던의 니켈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급락했는데 이거 주요 관련된 이슈는 여기 니켈값 이틀간 16% 폭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 원자재 포커스 한국경제에 있거든요. 요 기사 읽으시면 잘 나옵니다. 중국에서 한 철강회사가 지금은 현재 니켈 배터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약간 질 떨어지는 니켈 광석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든다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확 니켈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것처럼 뭔가 소재가 비싸지거나 이러면 대체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를 사는 것보다는 그거와 관련된 최종재를 사거나 혹은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원자재 쪽으로 접근하는 건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서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리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일시적 공급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혹은 대규모 투자 자금들 유동성 때문에 들어온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원자재 시장은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디스 쪽의 수석연구원이 인플레이션이 임박해서 피난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피난처가 없다는 뜻은 가격 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 얘기를 드린 게 있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QE가 진행됐고 요번에도 QE가 진행됐지만 그래서 두 번 경기 사이클 진행된 과정 중에 이제 그 두 번의 QE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의 다른 점은, 과거는 QE 진행 때 그 주택시장과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동반해서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큰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일어난 게 아니고 대규모로 지금 머리를 들고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른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그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한국경제 TV 여기 월가의 대반란, 앨런과 파월의 수모, 금융 완화보다 트리플 알리가 절실. 이거 한산중식에서 쓴 기사인데요. 3월 8일자 기사입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다가는 경기와 고용이 더 침체되는 에클러스 실수. 이거 1937년도인가요? 그 대공황 때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했다가 그 금리 인상을 추구하면서 경기 침체를 다시 가져왔던 연준 의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고용을 살리기 위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장,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킨 그린스펀. 이거는 뭐냐면 그린스펀이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만둘 때까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 조정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주택버블이 붕괴됐죠. 그게 그린스펀 실수예요. 근데 지금은 양쪽에 다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가는 대공황 때 있었던 그 에클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떠받치자니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어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간점, 양쪽에 다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난망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에서 피해갈 게 없느냐? 피해갈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오일 쇼크 1, 2차 때거든요. 이게 빨간 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년 국채로 따라 올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조정받고, 이게 정점에서 깨졌지만 그 다음에 조정받고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게 10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랐죠.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전체적인 추세로 놓고 보면 지금 단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채권 투자처보다는 주식 투자처가 낫다는 뜻이에요. 원자재도 이때는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QE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때죠.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QE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CPI가 빨리 올라갔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럼 이 보라색 이 보라색 이게 주가 지수입니다. 월쇼 보시면 올라간 그 타이밍에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올라가는 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이 무서워하는 타임은 이 붕괴의 타이밍이 아니고 추세적인 조정의 국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세게 빠졌죠. 결과적으로 순환매장 과정 하에서 과거에 많이 배수가 올라갔던 것들이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의 얘기를 들었다가는 성과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주식시장 자체는 조정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이 거치게 되면 다시 재상승하는 패턴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큰 시야로 놓고 보면 하나를 더 보고 말씀드릴까요? 이때 글로벌 이게 이제 쭉 해서 가치 패턴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면서 결과적으로 쓸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이 기준금리고 이 연두색이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금리 채권이 15년 모기지금리 채권인데 일단 두 가지가 다른 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 패턴을 거쳤고 그때 붕괴될 때가 이 모기지 금리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와서 기준금리도 올라와서 상단 부분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기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낮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붕괴가 과연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미국에 우리 DSR 있잖아요. 주택시장에서 하는 부채 관련해서 보는 DSR하고 FR이 있는데 이 FR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SR은 모기지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보시면 여기 18배 그 다음에 13배였어요. FR이 18배, 그 다음에 DSR이 13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14배, 19배로 굉장히 낮아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채나 이런 것들을 상환할 여력이 그때보다는 좋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붕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이 금리를 올릴 생각이 현재 없어요.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얘를 빨리 들어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올릴 때 발작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도 12월 달까지 안 들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롬 파월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얘를 들어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기 보시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진정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 탄력 받아서 올라온 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수요가 보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엄청나게 사재끼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큰 갑부가 막 수조 원씩 있어서 뭐 한 달에 뭐 이재용 씨 얘기 드릴까요? 이재용 씨 같은 분이 뭔가를 살 때 지금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자기가
원래 샀던 수준의 뭐 10배씩 사재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고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긴 줬는데 그게 뭐 1인당 한 200달러 정도, 2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합하면. 그거 해봐야 뭐 한 200만 원 좀 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라 그게 인플레이션 폭발을 계속 폭발적으로 유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공급 체인이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막 옥죄는 바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 시장이 완전히 왜곡됐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불안정성은 가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하이퍼 혹은 갤러핑 뭐 이런 것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우려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주식시장의 붕괴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 조정의 가능성이 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있었던 이 조정, 이 조정보다 좀 더 세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바닥이 어딘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하느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규모까지 다, 투자 금액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조정 국면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현금 보유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실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명확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시 매수하는 거하고, 과거 날아가던 주식의 미련을 너무 갖지 말고 지금 순환매 과정이 확실히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돼서 소외됐던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